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돌아본 순간 미라의 심장이 멈춰 섰습니다. 6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5살 딸을 안고 응급실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민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려오는 남자였습니다. 미라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 다연을 꼭 안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상처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이 왼손으로 청진기를 잡는 모습을 보는 민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인생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반 시장 골목의 마지막 네온 사인이 깜빡이며 꺼져갔습니다. 분식집 춘복내의 셔터를 내리던 미라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와 함께 보낸 시간이었지만 이제야 진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목이 아파요. 뒤에서 들려온 다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쉰 목소리였고 기침도 자주 나왔습니다. 미라가 돌아보니 딸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미라가 다연의 이마에 손을 댔을 때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체온계를 재어보니 39.2도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우리 병원 가자, 다연아. 미라는 서둘러 다연을 업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평소보다 축 늘어져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큰 길로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미끄러짐은 골목 입구에서였습니다. 젖은 보도블록에 운동화가 미끄러지면서 미라는 무릎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연을 다치지 않게 감싸려다 보니 자신의 무릎이 깨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연이 열에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라는 아픈 무릎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연이. 조금만 참자. 두 번째 미끄러짐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이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피하려다가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이번에는 등부터 바닥에 떨어지면서 다연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등과 어깨가 아팠지만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마침내 잡은 택시 안에서 미라는 젖은 옷깃을 고쳐 입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났지만 닦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연이 미라의 품에서 자꾸 몸을 뒤척였습니다. 기사님, 대학병원으로 빨리 부탁드려요. 응급실이요? 네, 응급실이요. 동네 의원에 먼저 들렀을 때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아 감염 의심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미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대기실은 새벽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미라는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보험증이랑 신분증 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미라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신분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데요. 그럼 보호자 서명을 더 자세히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아이 알레르기 있나요? 견과류 알레르기 있어요. 그리고 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연이 최근 들어 쓴맛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 있으시면 꼭 적어주세요. 문진표를 받아든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적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 왼손잡이, 그리고 마지막에 쓴맛인지 곤란이라고 작게 적었습니다. 대기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화면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대학병원 소아감염내과 신임 교수 부임. 서민준 교수.
미라는 고개를 돌려 화면을 외면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6년 전 기억이 순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다연이 우선이었습니다. 김다연 보호자님, 간호사가 호명했습니다. 미라는 다연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미라의 숨이 목 끝에서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6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준도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의다운 차분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진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전문의로서의 습관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라는 다연을 무릎에 앉히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언제부터 열이 났나요? 어제 저녁부터요. 처음엔 미열이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올랐어요. 미라는 최대한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다연의 머리카락만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 청진기를 꺼내면서 다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다연이에요. 다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청진기를 다연의 등에 댔을 때 다연은 왼손으로 청진기 호스를 잡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어릴 때 그랬어. 민준이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멈칫했습니다. 왼손으로 물건을 잡는 다연의 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미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도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지금 다연을 보며 떠올린 것 같았습니다. 목 아픈 거 말고 다른 증상은 없나요? 민준이 다시 전문의 모드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기침도 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식욕은 어떤가요? 별로 안 먹어요. 물만 조금씩. 민준은 다연의 목을 살펴보며 후두경을 사용했습니다. 다연이 조금 힘들어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 순간 미라의 머릿속에 6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15년 가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입시 부정 의혹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라의 이름이 그 글에 거론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미라를 아는 사람들의 추측성 발언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같은 과 선배로서 미라를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해줄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레지던트 시험 준비에 바빴다는 이유로 결국 미라는 장학금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의혹 해소를 위해라고 했지만 사실상 소문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학기를 휴학해야 했습니다. 혈액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준의 말에 미라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파요? 다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살짝 따끔할 거예요. 금방 끝나요. 민준이 다연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열을 준비했습니다. 체열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진료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다연을 달래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7시였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다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검사 끝나면 죽 사줄게. 미라가 다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이 결과지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보입니다. 세균 감염은 아니에요.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해열제랑 기침약입니다. 이틀 정도 지켜보시고 열이 계속 나거나 악화되면 다시 오세요. 민준이 처방전을 프린터에서 뽑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손이 살짝 스쳤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손을 빼며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24시간 경과 관찰이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시키시고 알레르기 주의하세요. 간호사가 수납 안내를 위해 왔습니다. 어머니, 연락 가능한 번호 남겨주세요. 간호사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미라가 펜을 잡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를 적는데 글씨가 비뚤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민준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은 약 봉투에 적힌 다연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혈액형 AB형, 견과류 알레르기주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그 정보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이만. 미라가 다연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라가 진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 민준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김다연 이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환자 보호자란에 적힌 김미라라는 이름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6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연이 우선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며 미라는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저 우연한 만남이었다고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준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전 9시 전통시장은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경매 소리, 손님들의 흥정 소리, 카트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미라는 다연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잠시 재운 뒤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다연이 많이 아팠구나. 옆 가게 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62살로 이 시장에서 30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이러스성 감염이래요.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다고 해서요. 미라가 앞치마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손목에 난 상처가 아직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침 납품이 지연되어 떡볶이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미라는 급히 도매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떡이 언제 들어와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미안해, 미라야. 차가 막혀서 1시간 늦을 것 같아. 전화를 끊으며 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전율이 중요한 분식집에서 재료 부족은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오전 11시 상인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미라는 다연을 미숙에게 맡기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재개발 설명회 통지서가 왔습니다. 상인회장이 공문을 들어 보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예요?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관련 서류 모두 정리해 두세요. 미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 한춘복이 물려준 이 가게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속이나 지분 정리도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회계사가 조언했지만 미라에게는 당장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후 2시 미라가 가게로 돌아오니
낯선 남자가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브로커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누구세요? 아, 미라야. 이분이 재개발 관련해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미리 당겨드릴 수 있어요. 절차만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미라는 직감적으로 불안했습니다. 너무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벌써 시작하셨는데. 남자가 은근히 압박했지만 미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가 떠난 뒤 미라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분과 무슨 약속하신 거 없죠? 아니야, 그냥 이야기만 들었어. 하지만 한춘복의 대답이 평소보다 어물어물했습니다. 최근 들어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가스밸브를 끄는 것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경증 치매 초기 증상 같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다연이 깨어났습니다. 열이 많이 내렸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목 안 아파졌어요. 정말? 우리 다연이 용감하네. 미라가 다연의 이마에 손을 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체온이 많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라야, 잠깐 와봐. 미숙이 부르는 소리에 미라가 나가보니 시장 벽보에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회 10주년 모임 안내. 미라의 이름도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준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가보면 어때?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미숙이 가볍게 제안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민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른 동기들은 미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오후 5시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료비 상승에 납품 지연까지 겹쳐 수익이 평소보다 줄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까지 나오니 미래가 더욱 불안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다연이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식욕이 돌아온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계란죽이요. 미라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재개발이 되면 어디로 가야 할까? 저녁 7시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미라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환자 경과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증상 호전되었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발신자는 소아감염내과였습니다. 담당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미라는 민준이 보낸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간단히 답장했습니다. 열 내렸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미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런 연락이 단순한 의료진의 업무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하지만 지금 미라에게는 당장 내일 가게 운영과 다연 돌보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과거의 인연보다는 현재의 현실이 우선이었습니다.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번호는 병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미라 씨? 서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미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병원 기록에서 번호를 확인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환자 기록에서 번호를 확인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미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년 만에 받는 민준의 연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다연이를 위해서라도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다연이 이름이 나오자 미라는 망설였습니다. 언제요? 지금 시간 되시면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미라는 시계를 봤습니다. 다연은 미숙에게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1시간 후에요. 네, 감사합니다. 카페는 병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미라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꾸민 것 같아 보이기 싫어서 단순한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 차림이었습니다. 6년 전보다 어깨가 넓어 보였고 얼굴도 성숙해졌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 마실까요? 아메리카노요. 민준이 주문하러 가는 동안 미라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적한 시간대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민준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환자 정보로 개인 연락드린 것, 의료진으로서 부적절했어요. 미라는 커피잔을 들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일도요.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그글 말이에요. 당신을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미라가 처음으로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서야요? 변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시 저는 레지던트 시험 준비에만 몰두해 있었어요.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고립시켰어요.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더라고요. 미안해요. 정말로. 민준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미라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커피 머신 소리와 조용한 음악만 들렸습니다. 다연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 같은 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연이가 왼손잡이라는 점, 그리고 쓴맛 인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설마 당신이. 미라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급격히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검사를 제안하는 거예요. 아니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연이의 심리적 안정이 우선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라고 할 수는 없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천천히 하면 되겠어요. 천천히가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연이를 위해서라면 엄마 친구 정도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네, 당연히요. 그리고 다연이가 싫어하면 즉시 그만둬야 해요. 알겠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진지했습니다. 공동 양육이나 친권 같은 복잡한 이야기는 나중에 생각해 봐야겠어요. 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가 있어요. 가족 관련 법적 정보에 밝거든요. 소개해 드릴게요. 고맙긴 하지만 부담 없이 정보만 듣는 거예요. 카페 벽면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부동산 투자 사기주의.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화면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연이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공원에 나갈 예정이에요.
그때 자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좋아요. 민준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연이 줄 선물이에요. 퍼즐인데 아이들이 좋아해요. 미라가 상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동물 퍼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이번 주말에 뵙겠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미라는 민준이 떠난 뒤에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 안에 퍼즐 상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6년 전 상처받은 마음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연이를 위해서라면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단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미라는 휴대폰으로 미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들어갈게요. 다연이 어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 자고 있어. 천천히 와. 미라는 커피잔을 비우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근린공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미라는 다연의 손을 잡고 놀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과의 약속 시간까지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엄마, 저기 아저씨가 손 흔들어요. 다연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민준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후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다연은 미라 뒤로 살짝 숨었습니다. 다연아,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다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거 좋아할까 해서요. 민준이 가방에서 퍼즐 상자를 꺼냈습니다. 동물 모양 조각들이 화려한 색깔로 되어 있었습니다. 와, 예뻐요. 다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소 퍼즐을 좋아했기 때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기 벤치에서 맞춰볼까?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다연과 민준 사이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다연이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모습이 민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아저씨도 왼손 써요? 다연이 민준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응, 맞아. 어떻게 알았지? 엄마가 말했어요. 왼손 쓰는 사람이 드물다고. 민준이 미라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퍼즐 몇 조각을 맞춘 뒤 다연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아저씨, 쓴맛 게임 해봐요. 쓴맛 게임? 네, 저는 쓴맛을 잘 못 느껴요. 아저씨는 어때요? 다연이 가방에서 작은 과자 봉지를 꺼냈습니다. 씁쓸한 맛이 나는 건강 과자였습니다. 민준이 과자를 하나 먹어봤습니다. 확실히 쓴맛이 났지만 다연에게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네. 나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 민준의 말에 미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유전적 특성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공놀이예요. 다연이 작은 고무공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잔디밭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준이 다연에게 공을 굴려줬습니다. 다연은 왼손으로 공을 받아 다시 굴려보냈습니다. 캐치볼도 해봐요. 다연이 민준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민준도 왼손으로 받아 다시 던져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연스럽게 왼손을 사용하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미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훈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연이 궁금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도 와요. 다연이 미라를 불렀습니다. 미라는 마지못해 공놀이에 합류했습니다. 10분 정도 공놀이를 한 뒤 다연이 그네를 타고 싶다고 했습니다. 놀이터로 이동해서 다연이 그네에 앉았습니다. 밀어주세요.
민준이 다연 뒤에서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조심스럽게 너무 세지 않게 밀어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높이 높이요. 다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해요, 다연아. 미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 잡고 있을게요. 민준이 미라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네를 탄 뒤 다연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원 입구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걸로 할까? 민준이 다연에게 물었습니다. 딸기요. 견과류 들어간 건 안 돼요. 미라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민준이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성분표를 자세히 읽어보더니 안전한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아저씨가 확인해줘서 고마워요. 다연이 아이스크림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다연은 민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엄마, 아저씨 좋아요. 다연이 작은 목소리로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연이 민준을 좋아하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아저씨, 다음에도 와요? 다연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네, 좋아요. 다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라는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줌 기능을 켜고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찍지 않고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5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다연이 민준에게 인사했습니다. 나도 즐거웠어. 다음에 또 놀자. 민준이 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라와 민준은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라가 다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다연이 계속 민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저랑 똑같이 왼손 써요. 그러네. 그리고 쓴맛도 잘 못 느껴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연의 관찰력이 생각보다 예리했습니다.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다연의 말에 미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요. 아저씨가 좋아요. 미라는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연이 이미 민준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라는 공원 게시판에 있던 안내문을 떠올렸습니다. 무료 심리 상담 및 가족 치료라는 글자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혹시 앞으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연이 민준을 아빠라고 부르는 상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연이 상처받을까봐, 자신이 다시 외로워질까봐,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미라는 우편함에서 동창회 초대장을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강변 뷔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에는 민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공원에서의 만남 이후 미라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다연이 민준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갈 거야? 미숙이 분식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가봐. 사람 사는데 다 흉어물 있지. 너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 미숙의 말은 항상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때 일로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겠어? 다들 자기 살기 바쁠 텐데.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옷장 앞에 서서 고민했습니다. 6년 만에 동기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너무 꾸미면 과시하는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검은색 원피스에 하얀 가디건을 선택했습니다. 구두 대신 깔끔한 운동화를 신기로 했습니다. 나답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던 미라는 문득 멈췄습니다. 6년 전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상자에서 당시 자료들을 꺼내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둔 스크린샷들, 장학금 관련 메일들, 학교 측에 보낸 불복 신청서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입시 부정 의혹 제보합니다. 김미라라는 학생이 성적을 조작해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추측성 글이었지만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맞아, 그 학생 성적이 갑자기 올랐던 것 같아. 장학금 받는 애들 다 그런 식이야. 진짜라면 심각한 문제네.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만으로 이어진 댓글들이었습니다. 미라는 당시 해명 글을 올렸지만 더 큰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결국 학교 측에서 의혹 해소를 위해 장학금을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미라는 억울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같은과 선배로서 미라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자료들을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연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미라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미숙의 보험 설계사 친구 태아가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미숙 언니가 소개해 주셨어요. 혹시 가족 관련 법적 정보 필요하시다고? 네, 그런데 비용이. 상담은 무료예요. 정보만 드리는 거니까요. 태아가 가져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공동양육, 친권, 면접교섭권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아져서 제도가 많이 정비됐어요.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고요. 미라는 자료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들이 많았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급하게 정할 일은 아니거든요. 태아의 조언이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줬습니다. 금요일 저녁 미라는 다연을 재우고 나서 동창회 참석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미숙 이모, 내일 저녁에 다연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어디 가는데? 동창회요. 잘했어. 나답게 가. 미숙의 격려에 미라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한춘복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서류요. 도장도 준비하라고요? 내일. 미라가 다가가자 한춘복이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 누구와 통화하셨어요? 아, 그냥. 친구야. 한춘복의 대답이 어물어물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재개발 관련해서 누가 연락 왔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한춘복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라는 걱정이 됐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미라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하고 머리는 단순하게 묶었습니다. 엄마 예뻐요. 다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다연이. 미라는 다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숙 이모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 엄마 늦지 않게 올게. 네, 조심히 다녀와요. 오후 5시 태아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가요.
차 안에서 태아가 조언했습니다. 말할 땐 짧고 정확하게 하세요. 길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요. 네, 고마워요. 강변으로 향하는 길에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6년 만의 재회, 그리고 민준과의 진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강변 뷔페 레스토랑은 6년 만에 모인 동기들의 환호성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미라는 태아와 함께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라야, 정말 오랜만이다. 먼저 다가온 것은 같은 과였던 지수였습니다. 현재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응, 안녕. 미라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은 반가워했지만 몇몇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미라의 심박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여기 앉아. 태아가 구석진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민주는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지만 가끔 미라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와, 민준이 의사 됐구나. 대단해. 그것도 대학병원 교수잖아. 주변에서 민준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물잔을 들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8시쯤 커뮤니티 운영자였던 최나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5살이 된 나영은 현재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6년 만에 이렇게 모여서 정말 반갑네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 근황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나영의 말에 미라는 불안해졌습니다. 옛날 이야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영이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6년 전에 우리 커뮤니티에서 좀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건 다 지난 얘기지만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라에게 쏠렸습니다. 미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민준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라는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시 저는 침묵했어요. 미라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식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소문만으로 한 사람을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큰 잘못이었습니다. 민준이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 그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나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증거도 있었고, 무슨 증거요? 민준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이 증언했잖아요. 추측성 발언들이었죠.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몇몇 동기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라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했거든요. 미라가 나영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사실 확인도 없이 제 이름을 글에 올린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나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저도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했다면 왜 삭제하지 않았어요? 미라의 질문에 나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조회수 때문이었을 거예요. 나영의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당시 그 글에 광고도 많이 붙었잖아요. 논란이 클수록 수익이 늘어났으니까. 나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른 동기가 끼어들었습니다. 나영 씨가 그때 광고 협찬 받으려고 자극적인 글들 계속 올렸잖아요. 분위기가 점점 나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 확인 없이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범죄와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라야. 지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어.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9시쯤 분위기가 조금 정리됐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용기 내어 말해줘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태아가 미라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집에 갈까요? 네, 그러죠. 미라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나가는 길에 몇몇 동기들이 미라에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태아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당당하게. 네, 후련해요. 하지만 미라는 나영의 마지막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다연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밤 나영이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9시 미라는 분식집 문을 열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6년 묵은 응어리가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미라야, 큰일 났어. 미숙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숨이 차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내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랑 계약서에 도장 찍으려고 해. 미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급히 집으로 올라가니 한춘복이 정장 입은 남자와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봤던 그 브로커였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미라야. 이분이 재개발 보상금을 미리 당겨주신다고 하네. 브로커가 친근한 미소로 일어섰습니다. 따님이시군요. 좋은 기회예요. 재개발까지 기다리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미라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위임 계약서, 성급금 지급 계약서 등 복잡한 문서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어떤 계약인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해요. 재개발 보상금의 70%를 미리 지급해드리고 나중에 실제 보상이 나오면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미라는 직감적으로 수상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자세히 봐야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브로커가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하자 브로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벌써 계약하셨거든요. 브로커가 떠난 뒤 미라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위임장에는
백지 위임과 다름없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미숙 이모, 태아 씨 전화번호 아세요? 응, 왜? 계약서 좀 봐달라고 하려고요. 1시간 후 태아가 왔습니다. 계약서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위임장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태아가 문제점들을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일체의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예 소유권을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라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급금 조항도 문제예요. 나중에 실제 보상금보다 적게 나오면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손해를 보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다 중간에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해요. 태아는 구청과 법률구조공단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여기에 신고하시고 혹시 도장 찍으셨다면 바로 취소 의사 표시하세요. 아직 안 찍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런 서류들 모두 복사해 두세요.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미라는 급히 서류들을 스캔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오후 2시 미라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도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이상한 계약에 속을 뻔했어요. 민준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들은 뒤 병원 법무팀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자문 구해볼게요. 전화로 간단히 상담 받을 수 있어요. 10분 후 변호사와의 전화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 수법이네요.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명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미 계약한 피해자들이 많을 거예요. 경찰 경제팀에 신고하세요. 오후 4시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계약 안 하시면 나중에 상가 권리금 문제로 소송 걸릴 수도 있어요. 미라는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켰습니다. 소송이요? 무슨 근거로요? 재개발 지역에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브로커가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위협하시는 건가요? 위협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미라는 녹음을 중단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약할 의사 없어요. 다시 오지 마세요. 후회하실 거예요. 브로커가 화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저녁 6시 경찰서에 신고를 마치고 돌아온 미라에게 태아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비슷한 피해자들이 꽤 있어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같아요. 그럼 잡힐 수 있을까요? 경찰이 수사 착수했대요. 우리가 제공한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아요. 한춘복은 뒤늦게 상황을 이해하고 미라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미라야, 내가 막아줘서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저랑 먼저 상의하세요.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미라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큰 사고 막았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미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의 마지막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끝난 것일까요? 며칠 후 미숙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사기꾼, 다른 어르신한테도 똑같은 짓 했다가 걸렸대. 경찰이 수사 중이야. 미라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숙, 태아, 그리고 민준까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다연을 보며 미라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수요일 초저녁 5시
미라는 분식집에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 사건이 해결된 뒤 며칠간은 평온했습니다. 다연도 건강해 보였고 민준과의 관계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머리 아파요. 뒤에서 들려온 다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없고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미라가 돌아보니 다연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아파? 미라가 급히 다가가 다연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운 열이 느껴졌습니다. 체온계로 재어보니 39.8도였습니다. 어지러워요. 토할 것 같아요. 다연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구토를 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미라는 즉시 119에 신고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병원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니 택시가 더 빠를 것 같았습니다. 미숙 이모, 다연이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빨리 가. 내가 가게 정리할게. 미라는 다연을 업고 큰 길로 나갔습니다. 다연의 몸이 평소보다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다연이 빛을 보며 눈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눈이 아파요. 불 꺼주세요. 광선 기피 증상이었습니다. 미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사님, 빨리 부탁드려요. 이동 중에 다연이 또 구토했습니다. 미라의 옷이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미라는 접수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아이인데 고열, 구토, 두통이 있어요. 빛도 못 봐요. 간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바로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연을 침대에 눕히고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측정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측정했습니다. 체온 39.8도, 혈압 정상, 맥박 조금 빠름. 담당 의사가 다연을 진찰했습니다. 목 경직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다연의 목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봤습니다. 다연이 아파했습니다. 폐혈증 가능성을 배제해야겠어요. 혈액 검사와 혈액 배양 검사하겠습니다. 미라는 폐혈증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추천자도 필요할 수 있어요. 요추천자요? 척수액 검사입니다. 뇌막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해요. 미라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연락 받고 왔어요. 당직이 아니신데. 괜찮아요. 상황이 어떤가요? 담당 의사가 민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아감염내과 컨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민준이 다연을 다시 진찰했습니다.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일단 항생제부터 시작하겠어요. 광범위 항생제로 시작해서 배양 결과 나오면 조정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보호자 서명 필요합니다. 항생제 투여와 검사에 대한 동의서예요.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하는 펜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민준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항생제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 설사, 구토 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치료입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감염 수치도 올라가 있고요. 민준이 결과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요추천자는 해야 할까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항생제 반응을 보고 판단하겠어요. 몇 시간 지켜본 뒤 결정할게요. 다연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격리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다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다연아. 엄마가 여기 있어. 무서워요. 괜찮아. 의사 아저씨가 치료해 주실 거야. 민준이 다연 옆에 앉았습니다. 다연아, 아저씨가 옆에 있을게. 용감하게 이겨내자. 수술등이 켜진 중환자실 불빛 아래서 다연은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미라는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순간에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미라 씨, 괜찮아요? 네. 아니요. 정말 무서워요. 다연이는 건강한 아이예요. 분명히 이겨낼 거예요. 만약은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게요. 민준의 말에 미라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밤 9시 간호사가 경과를 알려줬습니다. 열이 조금 내렸어요. 38.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는 것 같네요. 민준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괜찮아지는 건가요? 좋은 신호예요. 내일 아침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미라는 그제야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다연의 모습은 여전히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미라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미라야, 어떻게 됐어? 조금 나아졌어요. 열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행이야. 내가 보온병이랑 음식 좀 가져갈게. 고마워요, 이모. 전화를 끊으며 미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민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밤 10시 중환자실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미라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 다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항생제 주사를 맞고 있는 다연의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미라야 왔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라가 돌아봤습니다. 미숙이 보온병과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시장 상인 몇 명이 더 따라왔습니다. 이모, 이런 밤늦게까지. 무슨 소리야? 우리 다연이 아픈데. 미숙 뒤로 정육점 사장 김 씨, 야채가게 박 씨, 떡집 이 씨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연이 어때? 많이 아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라는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열이 좀 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다행이야, 다행이야. 정육점 김 씨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대기실 탁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죽 미역국, 김치찌개, 과일까지. 삭막한 병원 대기실이 순식간에 작은 시장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미라야, 밥 먹어. 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미숙이 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마음도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태아도 오고 있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뭔가 확인하고 있다고 하더라. 미숙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 브로커 놈이 아직 포기 안 한 것 같아. 가처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네. 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연 문제로도 충분히 힘든데 그런 일까지 겹치다니. 걱정 마.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떡집 이 씨가 미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11시쯤 태아가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온 것으로 보아 일하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연이는 좀 나아졌어. 그런데 브로커 쪽은 어때?
예상대로 내용 증명 보내왔어요. 계약 의무 이행하라고. 태아가 노트북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근거들이 충분해요. 화면에는 법원 사이트와 여러 판례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들 증언도 모으고 있어요. 이미 5분 확보했고요. 정말요? 네, 경찰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어요. 조직적 사기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라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민준이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다연이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나쁜 고비는 넘겼고 이제 경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민준이 미라에게 설명했습니다. 폐혈증은 아니었고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의심이었는데 항생제로 예방적 치료한 게 효과를 봤어요. 그럼 완전히 괜찮아지는 건가요? 이틀 정도 더 지켜보면 확실해질 거예요. 미라가 처음으로 민준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짧은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6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민준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다연이 깨어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왼손으로 하이파이브를 요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라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다연도 반대편에서 손을 맞댔습니다.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엄마와 딸의 손이 만났습니다. 다연아, 미라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다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다연이 정말 용감하네. 미숙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새벽 2시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야, 내일 가게는 걱정 마. 내가 대신 열어줄게. 미숙이 미라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말에 미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지만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가족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아도 떠나며 말했습니다. 브로커 문제는 제가 계속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태아 씨. 결국 대기실에는 미라와 민준만 남았습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밤새 지킬게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여기 있을래요. 그럼 교대로 하시죠. 한 사람은 쪽잠이라도 자고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3시 미라는 대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은 다연 곁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파는 불편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연을 걱정해 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6년 전 혼자였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곁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걱정하고 도와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준도 이제 그런 가족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다연의 열이 완전히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라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정말 괜찮다는 것을. 해시태그 11장 회복과 약속 느린 합의. 목요일 오전 9시 다연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뒤 컨디션이 많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연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있어야 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다연은 아직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투약 일정표와 퇴원 교육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연아, 몸은 어때? 좋아졌어요. 머리도 안 아파요. 그래, 다행이다. 민준이 다연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완전히 내렸음을 확인했습니다. 미라 씨, 퇴원 후 주의사항 설명드릴게요. 민준이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항생제는 일주일 더 복용해야 해요. 하루 3번, 식후 30분에 드시면 돼요. 미라는 투약표에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외래 진료 받으셔야 하고 혹시 다시 열이 나거나 두통이 생기면 즉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중요해요. 한 2주 정도는 어린이집 보내지 마시고 집에서 쉬게 해주세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운영이 걱정됐지만 다연이 우선이었습니다. 설명을 마친 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연이는요? 간호사님이 잠깐 봐주실 거예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오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유전자 검사 같은 것보다는 다연이의 적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미라는 놀랐습니다. 민준이 먼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검사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하되 다연이가 준비됐을 때 하자는 거예요. 민준의 말에 미라는 안심이 됐습니다. 대신 면접 교섭을 단계적으로 설계해 보면 어떨까요? 면접 교섭이요? 법적 용어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아이와 만나는 시간을 체계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처음엔 공원에서 짧게 만나고 그 다음엔 짧은 외출, 나중에는 하루 체험 이런 식으로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준이 휴대폰에서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공유 캘린더도 만들어서 일정 관리하고 다연히 알레르기나 투약 기록도 함께 관리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혹시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중재기관도 있어요. 태아 씨가 연락처 알려주셨더라고요. 미라는 민준이 이렇게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연이한테는 언제 말할까요? 아직은 엄마 친구 아저씨로 지내다가 다연이가 먼저 궁금해하면 그때 조금씩 알려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만나기, 평일에는 안부 문자 주고받기, 한 달에 한 번은 긴 외출해보기. 참, 이것도 드릴게요. 민준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공동 양육 노트예요. 다연이 상태나 특이사항을 기록해두면 서로 도움이 될 거예요. 미라가 수첩을 받아들였습니다. 표지에는 다연이의 하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세심하게 생각해 주셔서. 당연한 일이죠. 오후 2시 미라는 다연과 함께 병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연의 식욕이 돌아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민준 아저씨는 언제 와요? 오늘 오후에 올 거야. 왜? 고마우니까 인사하고 싶어요. 미라는 다연이 민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연아, 민준 아저씨 어때? 좋아요. 친절하고 똑똑해요. 그래. 그리고 저랑 똑같이 왼손 써요. 신기해요. 다연의 순수한 관찰에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4시 한춘복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손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걱정했던 모양입니다. 다연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 우리 다연이 용감하구나. 한춘복이 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라야,
내가 잘했다. 한춘복이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잘하지 않던 칭찬이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든든한 가게가 있어서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잘 키웠어. 다연이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미라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저녁 6시 미숙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운영 상황을 알려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연이 안부 계속 물어봐. 다들 걱정하고 있어. 고마워요, 이모. 그리고 태아가 좋은 소식 있다고 전해달라더라. 브로커 문제요? 응,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했대. 피해자가 10명 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 미라는 안도했습니다. 다연 문제에 브로커 문제까지 겹쳤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저녁 7시 민준이 퇴근 후 들렀습니다. 다연아, 어떻게 지냈어? 네, 좋았어요.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그래,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구나. 아저씨도 가족이에요? 다연의 순진한 질문에 민준과 미라가 동시에 당황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의 소중한 친구야. 미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친구네요. 다연의 표현에 민준이 웃었습니다. 맞아, 가족 친구. 그날 밤 미라는 공동 양육 노트에 첫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다연이 컨디션 많이 호전됨. 식욕 돌아오고 기분도 좋아 보임. 민준을 가족 친구라고 표현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음. 노트를 덮으며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미라는 다연과 함께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다연의 상태는 완전히 회복됐고 약도 중단해도 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완전히 나았어요. 어린이집도 다음 주부터 보내셔도 돼요. 민준의 말에 미라는 안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미라 씨 맞으시죠? 법무법인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미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저희 의뢰인의 주장입니다. 계약한 적 없는데요.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증인도 있고요. 미라는 급히 전화를 끊고 태아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아 씨, 큰일 났어요. 1시간 후 미라의 집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아, 미숙, 그리고 민준이 모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구속 소식이 나오니까 마지막 발악인 것 같아요. 태아가 내용 증명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이요? 미라는 기가 막혔습니다. 계약 준비 비용, 기회 비용, 정신적 피해 등을 합산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반박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어요. 그리고 피해자들 증언을 더 모아야 해요.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병원 법무팀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한 판례들도 정리해주고요. 정말 고마워요. 오후 2시 태아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 그 사건이군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15명 넘었어요. 모두 비슷한 수법이에요. 형사가 파일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이 브로커가 속한 조직이 꽤 큰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럼 잡힐 수 있을까요?
시간 문제예요.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경찰서를 나온 뒤 태아가 제안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도움도 주고받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녁 7시 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첫 피해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라입니다. 미라가 먼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속을 뻔했는데 다행히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미 도장 찍고 나서 알았어요. 70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급금 받았는데 나중에 2배로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계약 해지하려니까 위약금을 달라고 해요. 각자의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법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우리끼리만 끙끙 앓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미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사기는 신고해야 잡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해요. 맞아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계속 당하고 있어요. 미숙이 동조했습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보 공유하고 예방 교육도 해보면 어떨까요? 태아의 제안에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최나영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김미라의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글 내용은 미라가 브로커 사건을 과장하고 있으며 동창회에서도 억지를 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들도 악의적이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 성격 그대로네. 피해자 코스프레 전문가인가?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미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6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곧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 씨, 나영이 글 봤어요? 네, 봤어요.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대응할게요. 1시간 후 민준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영 씨, 사실 확인도 없이 또 이런 글을 올리시는 건가요? 브로커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실제 사건입니다. 이런 식의 2차 가해는 그만하세요. 곧 다른 동기들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아. 나영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브로커 사건은 뉴스에도 나왔는데 뭔 소리야? 미라를 왜 자꾸 물고 늘어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결국 나영이 글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날 미라에게 사과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미라는 나영이 브로커와 어떤 관계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브로커 구속됐어요. 태아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정말요? 네, 피해 금액이 총 3억 원 넘게 나왔어요. 조직적 사기로 인정받았고요. 그럼 우리한테 소송 걸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사기꾼이 피해자한테 무슨 소송을 걸어요. 미라는 드디어 안심이 됐습니다. 주말에 첫 번째 상인회 사기 예방 교육이 열렸습니다. 미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미라입니다. 시장 상인들과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기 수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라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브로커의 접근 방식, 계약서의 함정, 대응 방법까지.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상의하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미라가 정말 씩씩하게 잘했어. 미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연이 미라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왜 엄마를 나쁘게 말해요? 어떻게 알았지? 컴퓨터에서 봤어요. 미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사실이 아닌 말들이 퍼지기도 해. 하지만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저는 엄마가 최고예요. 다연의 말에 미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도 잡혔고 나영의 괴롭힘도 멈췄고 다연도 건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미라는 다연과 함께 공원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지난주에 예약한 가족 상담 첫 회기였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중반의 온화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연아. 저는 김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다연이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엄마랑 다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해 볼까? 1시간 동안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다연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다연아, 혹시 궁금한 게 있어? 네, 있어요.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아저씨가 왜 자주 와요? 그리고 엄마는 왜 아빠 이야기를 안 해줘요?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지만 막상 들으니 떨렸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상담사가 조언했습니다. 아이가 이미 눈치채고 있어요. 사실을 말해주되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세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짧고 간단하게요. 그리고 아이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일요일 오후 미라는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집에 오세요. 다연이한테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요? 준비됐나요? 네, 상담사 선생님도 그러라고 하셨어요. 월요일 오후 3시 민준이 미라의 집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연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줄게. 미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아저씨는 엄마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연이에게도 특별한 사람이야. 어떻게 특별해요? 민준 아저씨는 미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다연아, 아저씨가 다연이를 많이 사랑해. 저도 아저씨 좋아해요. 그리고 아저씨는 다연이가 태어날 때부터 다연이를 알고 있었어. 다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떻게요? 미라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연아, 민준 아저씨는 다연이 아빠야. 다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과 미라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럼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연아. 미안해. 이제야 말하게 돼서. 다연이 다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 가족이에요? 다연이가 원하면 그럴 수 있어. 미라가 말했습니다. 아직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 급하지 않아. 다연이 민준의 손을 보더니 자신의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똑같아요. 맞아, 똑같아. 민준이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가끔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다연이가 부담스러우면 아저씨라고 불러도 괜찮아.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다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그 한 단어에 거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다연이 고마워. 민준이 다연을 안아줬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다연이 미라와 민준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응, 진짜 가족이야. 저녁 6시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근처 가족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메뉴 정하기 전에 알레르기 확인부터 할게. 민준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견과류 들어간 건 피해야겠네. 아빠가 확인해 주니까 안심이에요. 다연이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그 호칭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식사 중에 다연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미라와 민준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게 됐어. 미라가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주말에 만나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자. 왜요? 다연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천천히 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연이 두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걷는 거 처음이에요. 미라도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걷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다연이 잠들기 전에 민준이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아빠 목소리 좋아요. 그래. 다음에도 읽어줄까? 네, 좋아요. 다연이 잠들고 나서 미라와 민주는 거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네요. 다행이에요. 많이 걱정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일단 주말마다 만나고 한 달 정도 지켜본 뒤에 더 자주 만나는 걸로 하죠. 좋아요. 다연이 속도에 맞춰서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용기 내어 말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연이를 받아줘서 당연한 일이죠. 제 딸인데 제 딸이라는 말에 미라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공동 양육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다연이에게 진실꼬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봄 가족 식사 성공 모든 것이 순조로움 노트를 덮으며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6년 동안 혼자 키워온 다연이 이제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다연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미라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이라고. 설날 전날 오전 8시부터 전통시장은 새해 준비로 북적였습니다. 분식집 춘복내도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앞치마를 메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떡볶이 5인분 추가요. 다연이 주문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6살이 된 다연은 가게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우리 다연이. 미라가 웃으며 떡을 솥에 넣었습니다. 미라야, 손이 부족하겠네. 미숙이 옆 가게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도움이 올 거예요. 오전 10시쯤 민준이 앞치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병원 휴가를 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손 도우러 왔습니다. 아빠. 다연이 반갑게 뛰어갔습니다. 우리 다연이 일 많이 도와줬구나. 민준이 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은 자연스럽게 배식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떡볶이도 만드시네요.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배식만 해요. 그래도 대단해요. 사위가 장모님 일 도와주다니. 할머니의 말에 미라와 민준이 동시에 당황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시장 사람들은 이미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태아가 도착했습니다. 카드 단말기 정리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매출 좋겠네요. 설 전이라 다들 분식 생각나나 봐요. 미라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아 씨는 가족들과 안 보내세요? 저는 혼자라서요.
여기가 더 재미있어요. 태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태아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한춘복이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 다연이가 이제 아빠도 생겼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네, 의사 선생님이에요. 참 좋은 분이죠. 한춘복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재개발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 우린 서두르지 않아요. 사기꾼들도 다 잡혔고, 이제 안전해요. 한춘복의 말에 안도하는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오후 3시 잠시 한가해진 틈에 미라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대학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최나영이 올린 사과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운영권을 후배들에게 이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괴문서 관련 게시물 전체 삭제 완료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미라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6년 묵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4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미라 씨, 브로커 사건이 1심에서 실형 판결 받았어요. 정말요? 네,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 원이에요. 피해자분들께는 배상도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전화를 끊은 미라가 소식을 전하자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미라가 용감하게 싸운 덕분이야. 미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모두 함께 한 거죠. 미라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5시 미숙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상인의 스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상인의 스쿨이요? 응, 사기 예방법, 법률 상식, 건강관리 같은 거 배우는 거야. 미라가 강사해주기로 했고, 미라는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요? 당연하지. 내가 가장 경험이 많잖아. 주변 상인들도 동의했습니다. 미라 언니가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미라는 흐뭇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저녁 6시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설 전이라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많이 팔렸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했어요. 미라가 민준과 태아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가끔 이런 것도 좋네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떡국 먹자. 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먹을까요? 미라가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저녁 7시 미라의 집 거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미라, 민준, 다연, 한춘복, 미숙, 태아까지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연이 어른들에게 세배했습니다. 우리 다연이도 건강하게 자라라. 한춘복이 세뱃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떡국을 먹으며 모두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잘 됐어.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자. 미숙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건배. 모두가 물잔을 부딪혔습니다. 밤 9시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에 민준이 떠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올게요. 설날인데 가족끼리 보내야죠. 네, 기다릴게요. 다연을 재우고 나서 미라는 가게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춘복내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보였습니다. 1년 전 새벽 혼자서 다연을 업고 병원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외로웠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곁에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다연에게는 아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판 불빛 아래로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집 같았습니다. 가족이 있는 따뜻한 집 같았습니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시 만난다는 건 어제의 상처를 오늘의 용기로 바꾸겠다는 약속일지 모릅니다. 아픈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의 떨림도, 놀라 눈물글썽인 아빠의 숨넘김도 결국은 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됐죠.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의 안부를 지금 바로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인생이었습니다.